경제학자의 서재.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 그 길을 묻다.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2장 승승장구하던 무역호 시절의 마감. 세계화 최대 수혜자가 된 한국. 미국을 유일 정점으로 하는 1극 세계화 국면은 한국의 긍정과 부정 두 가지 측면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형적인 수출주 도형 국가인 한국으로서 세계화는 둘도 없는 기회였다. 한국은 미국의 영향 아래서 단일하게 통합한 세계시장을 별다른 장애 없이 질주할 수 있었다. 한국은 승승장구하며 수출을 확대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에 강제적으로 편입되면서 양극화와 그로부터 파생된 각종 사회 구조적 모순에 시달려야 했다. 한국은 미국 주도 세계화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희생자이기도 했다. 지난 30년 동안 수혜자 위치에서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가 크게 부각했다. 사회 구조적 모순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거나 심하게는 무시되기도 했다. 지속적인 수출 확대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 선진국 지위에 오를 수 있다. 선진국에 진입하면 사회 구조적 모순은 크게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 분위기가 오랫동안 이어졌다. 한국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는 해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한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세계화와 함께 기업은 최적의 지점을 찾아 국경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변화된 환경에서 한국 기업들은 공격적인 해외 진출을 시도했다.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와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가 훨씬 많았다. 2007년 이후 10년간 토착액 기준 외국인 직접 투자보다 한국 기업 해외 투자가 3배 정도 많았다. 해외 투자 절대 규모 또한 꾸준히 증가해 2007년 231억 달러에서 2016년 352억 달러로 150% 이상 증가했다. 2010에서 2016년 동안 7대 대기업의 해외 고용은 연평균 9.3% 늘어난 데 반해 국내 고용은 연평균 1.4% 느는 데 그쳤다. 2016년 삼성전자는 전체 고용의 70% 정도를 해외에서 충원했다. 현대자동차는 1997년 이후 국내 공장 증설을 거의 하지 않았다. 2006년 65%에 이르던 국내 생산 비중이 2015년 38%로 줄었다. 투자와 고용의 중심이 확연히 해외로 이동한 양상이다. 중소기업들의 해외 투자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해외 투자 규모는 2010년의 3배에 이르렀다. 중국 산둥성의 칭타오 한 곳에만도 한국계 중소기업이 1만 개를 넘기에 이르렀다. 해외 투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한국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이 매우 커졌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해외 생산 비중은 가전은 77%, 디스플레이는 57%, 자동차는 40% 수준이었다. 급격한 세계화와 함께 수출이 꾸준히 확대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은 생산 기지이자 세계 각지로 수출을 확대하는 전진 기지 기능을 했다. 마침내 한국은 오랫동안 세계 위에 군림하던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강대국마저 제치고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에 등극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지점은 다름 아닌 중국 특수였다. 일본은 수십 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경쟁력을 발휘했던 나라였다. 그러던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빠져들면서 예기치 못한 공경에 직면해야 했다. 한국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다. 과거 한국은 일본에서 고부가가치 반제품을 수입, 완제품으로 조립한 뒤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수출하곤 했다. 한국은 그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반제품을 생산하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대표적인 예로 반도체가 있다. 일본은 반도체 왕국으로 등극할 잠재력이 풍부했어도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꿈을 이룰 수 없었다. 그 빈자리를 한국이 차지했다. 때맞추어 중국이 한국의 반제품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1위 수출 대국을 향해 줄다름질 쳤다. 중국은 과거 한국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했다. 한국으로부터 반제품을 수입해 완제품으로 조립한 뒤 세계 각국으로 수출했다. 한국은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 즉 한국은 중국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국가가 되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한국의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25% 정도에 이르기도 했다. 중국 특수를 기반으로 한국의 수출 패턴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확연히 바뀌었다. 한국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는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숙을 수반했다. 수출로 얻는 이익 또한 그만큼 커졌다. 덕분에 지속적인 수출 확대는 지속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 모두는 한국이 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미국은 일본을 일거에 찍어 누르고 중국을 자신의 세력권 안으로 끌어들였으며 소련을 압박해 붕괴에 이르도록 했다.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극하는 핵심 지점이었다. 한국은 이 모두를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주요 산업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며 고부가가치 반제품 생산 능력을 키웠다. 중국과 러시아를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해 특수를 누렸다. 대단한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과연 이 행운이 얼마나 지속되었을까? 중국의 부상이 일으킨 거대한 파장. 중국을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라고 불러왔는데 한국은 그 중국의 등에 올라타 더 큰 수혜를 누린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행운은 마냥 지속하지 않았다. 중국 또한 반제품 수입을 바탕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나라에 계속 머물지 않았다. 중국은 한국이 그러했듯이 빠르게 독자적인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반제품 생산 능력을 키웠다. 자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생산 노하우를 철저하게 흡수한 뒤 독자적인 생산 체제로 전환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가 날로 강해지는 상황에서도 무서운 기세로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중국은 시간의 한계를 공간의 크기로 극복하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 축적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의 강력한 조직력과 방대한 인구의 유기적 결합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빅데이터 축적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절대 우위를 과시하고 있다. 몇 가지 지표는 산업 경쟁력 축적에서 중국의 기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하고 있다. 중국은 2017에서 2019년 피인용 지수 상위 1%, 과학 논문 수에서 생명과학과 임상과학을 제외한 나노과학, 컴퓨터 정보과학 등 8개 부문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하버드 대학교 벨퍼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총액은 5,800억 달러로 미국의 6,400억 달러의 턱밑까지 추격했다. 2019년 중국 이공계 박사 졸업생 수는 49,498명으로 미국의 33,759명을 넘어섰다. 중국 산업 경쟁력의 비약적 발전은 한국의 수출을 이중적으로 잠식했다. 먼저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중국과의 무역이 적자로 돌아서기까지 했다. 또한 중국은 세계 시장 곳곳에서 한국 제품을 제치기 시작했다. 중국은 주력 산업 대부분에서 가격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 모두 한국을 추월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단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미래로 부각한 전기차 분야에서는 중국이 선두로 나서고 있다. 중국이 성장하면 한국의 수출이 덩달아 확대했던 중국 특수는 확연히 과거지사가 되었다. 중국은 최고의 협력자에서 최대 경쟁자로 돌변했다. 중국이 성장할수록 한국은 심각한 위협을 받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지만 더는 성장의 발판이 아니다. 과거 반도체, 전자, 조선 등 분야에서 한국이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면서 일본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에서 일본보다 한참 작았다. 타격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파장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중국은 미국과 맞먹을 정도의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다. 중국이 일으키는 파장은 한국을 집어삼키고도 남았다. 덩달아 미국을 유일 정점으로 하는 1극 세계화도 막을 내리고 있다. 유일 정점이었던 미국의 국력이 쇠퇴한 결과이면서 중국 등 경쟁국의 위상이 높아진 결과이기도 했다. 세계 시장은 곳곳에서 균열이 일어나면서 급속히 다극체제로 돌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생사를 건 패권 전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진영과 북한, 중국, 러시아 사이의 신냉전 기류 또한 심상치 않다. 변화한 환경에서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 20여 나라는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1극 세계화가 다극 세계화로 전환하면서 한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세계화의 순항 속에서 중국 특수를 누리며 승승장구하던 무역호 시절은 끝이 났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에 갖가지 장애가 형성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할 요량으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 교역의 2중 3중의 족쇄를 채웠다. 신냉전이 격화하면서 신흥시장으로 떠올랐던 러시아 시장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러시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던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매각하고 철수하는 상황마저 벌어졌다. 갖가지 난관이 앞을 가로막았다. 이미 한국 경제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 2023년에는 1%대 성장률에 머물렀다. 세계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다가는 0%대 성장이라는 마의 절벽에 직면할 위험성마저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에 있다. 중국의 매서운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신발끈을 동여매고 뜀박질해야 할 형편이다. 하지만 한국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심지어 바닥에 주저앉을 기미마저 드러내고 있다. 영락없이 심한 속병을 앓으며 기력이 쇠약해진 모습이다. 징표의 하나로서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달러 더 재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왜 기력이 쇠약해졌는가? 97체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형성된 97체제는 사회적 양극화 심화를 거쳐 각종 사회 구조적 모순을 파생시켰다. 그 결과 한국 경제가 크게 쇠약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말하자면 이렇다. 한국은 한동안 겉으로는 왕성한 체력을 과시하며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를 거듭했다.
하지만 97체제가 작동하며 속으로는 중병을 앓고 있었다. 제때 치유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중병이 악화해 이제는 남아있던 힘마저 소진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 경제 앞에 놓인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기력 회복이다. 여러모로 문제의 근원인 97체제로 시선을 돌릴 때가 되었다. 97체제가 어떻게 형성했고 어떤 문제를 낳았는지 냉철히 해부해야 한다. 이상으로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이장 승승장구하던 무역호 시절의 마감이었습니다.